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일라디오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오는 8월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패싱 논란에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러 양자 회담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에 푸틴 대통령은 큰 호응을 보이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영토에서 열리는 회담에 나선 만큼 종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알래스카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과 각국의 입장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카자흐스탄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은 세계 18위의 산유국이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대체 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 한 기도 없는데 벌써 세 번째 원전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8월 12일 화요일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일 자정이 상호관세 유예 마감시였던 터라 미국의 유예를 연장해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것이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 협상에서 상호관세 적용을 더 늦추고 이 기간 동안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은 당시 합의를 명문화한 것이었습니다. 호주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두 국가 해법은 중동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가자 지구의 분쟁, 고통을 끝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하마스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유엔 193개 회원국 가운데 150개 국가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 상태이며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은 최종 평화협정의 일환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쪽 규슈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구마모토현 다마나시에서 24시간 강수량이 445mm에 달하는 등 기록적인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구마모토현 일부 지역에서 한때 긴급 안전 확보 경보가 발령해서 36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날 폭우로 여러 곳의 도로가 침수됐고 후쿠오카 공항 항공편 일부가 결항됐으며 JR 규슈 신칸센도 일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기상청은 구마모토현을 포함한 규슈 북부 지역에 12일에도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네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미 동부 시각으로 11일 오전 8시 35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인터넷 위성 서비스 프로젝트 카이퍼를 위한 24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에 이은 네 번째 발사로 경쟁사인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서 발사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발사된 아마존의 카이퍼 위성은 총 112기인데요. 아마존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계약에 따라서 2029년 7월까지 총 3,236개 위성을 저 궤도에 배치합니다. 지난 2022년 가상자산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영이 기존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도영의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앵겔마이어 판사는 피고에게서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지 시각으로 12일 오전에 긴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도영은 한국과 미국 모두가 몬테네그로 정부의 범죄인 인도를 요구한 가운데 형량이 가벼운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헌법 서원까지 동원하는 등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만 결국 작년 12월에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권도영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짜 없는 공정한 세상. 네, 트럼프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제품 수출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네. 이익의 일부를 정부와 나누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해줬으니까 뭔가 내놔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건데요. 네.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의 첨단 기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옥죄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 매출 중에서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세율과 굉장히 비슷하죠. 15%. 그러네요. 엔비디아는 중국 내 H20 칩 판매 수익을, AMD는 M1 308 칩의 수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리서치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올해 중국에 약 150만 개 H20 칩을 판매해서 금액으로 따지면은 230억 달러, 우론으로 32조 원 정도 매출된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 15%면은 3조 8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지난달에 이제 엔비디아 중국 수출 허가해 준 건데 맞아요. 왜 이렇게 뒤늦게 이런 뉴스가 나온 건지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날 수출 통제를 관장하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엔비디아의 수출 허가를 시작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젠슨왕 CEO가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수출 허가 문제를 논의한 지 이틀 만에 허가가 떨어진 건데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 달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중국 시장을 위해서 성능을 낮춰 설계한 H20 칩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입장을 바꿔서 수출 재개를 허용했고 젠슨왕 CEO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 발급이 지연됐고요. 최근까지 중국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경쟁자인 AMD도 중국 수출 허가를 이제 발급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결국 두 회사가 수익 배분까지 합의한 것은 중국에서 사업 제한을 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뭔가 달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기업이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매출 일부를 정부에 내결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트럼프 정부의 방식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약간 비꼬듯이 보도를 했습니다. 수출 허가로 애를 먹여서 수익을 나누는 예전에 없던 그런 조치를 이끌어내긴 했습니다만 네. 미국은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이 중국의 군사력, 기술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H20 칩이 중국에 수출되게 되면은 중국군에 도움을 줄 것이고 미국의 AI 분야 유익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텔의 경우에는 CEO가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과 관련된 내용 때문인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리프탄 인텔 CEO가 백악관을 찾아가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탄 CEO가 엔비디아, AMD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 정부와 인텔이 협력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네. 탄 CEO 의혹은 지난 6일부터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태생의 중국계 미국인인 탄 CEO는 인텔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반도체 기업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의 CEO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의혹은 이 회사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중국의 국방 관련 대학에 판매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1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이걸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하지만 탄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미국은 자신이 40년 이상 살아온 고향이라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부에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미국 자본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가 법인세 내는 기업에 이렇게 뭔가 이익을 달라. 저는 그 15%도 약간 세금 같다 이런 네, 맞아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이게 조금 맞는 건가? 네, 이런 그래서 뭐 생각도 일부에서는 들고. 수출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를 나아가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좀 뭔가 이상하다, 맞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사례를 든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네. 거기에다가 US 스틸 인수를 하면서 이게 일본 제철에 팔렸거든요. 이 기업이.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 제철로부터 황금 주식을 받아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갖게 되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만능 열쇠인데 그렇죠. 그거를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AMD에서도 15% 수익을 달라 이렇게 말한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해서도 늘 얘기를 하면서 내려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노동통계국 국장이 발표한 통계가 좀 잘못됐었죠. 실제보다는 좀 수치가 많이 줄었는데 네. 그렇게 나오자마자 수장을 교체 압박을 하고 실제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월가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 눈밖에 나면 불이익을 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모습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CEO인 마윈을 상대했던 것과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약간 네. 데자뷰 같다라고 말한 건데요. 마윈 CEO가 금융혁신을 억압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규제를 비판했고요. 그러자 결국 금융회사 엔트그룹의 IPO 기업 공개가 취소가 됐고 반독점 행위에 따른 28억 달러 돈으로 거의 4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받고 한때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기업의 결정을 국가가 이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 형태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바로 미국적 특색이 있는 국가 자본주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국가 자본주의 또 새롭게 배우네요. 자, 다음 키워드 노숙자와의 전쟁입니다. 네. 어제 이제 노숙자 관련 뉴스를 네. 전해드렸습니다만 좀 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800명을 워싱턴 DC에 배치해서 범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고요. 워싱턴 DC 경찰을 연방정부가 통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을 직접 연방 통제에 둘 것이고 오늘이 워싱턴 DC 해방의 날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범죄와 싸우기 위해서 주 방위군을 그래서 배치하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금부터 팸 본디 법무장관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지휘를 맡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워싱턴 DC 주 방위군 병력이 덴트리스콜 육군 장군의 지휘하에 일주일 동안 수도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을 밝혔고요. 네. 다른 특수주 방위군도 배치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가 속한 컬럼비아 특별구 자치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연방 목적을 위해서 메트로폴리탄 경찰력을 사용해야 할 비상 성격의 특별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면은 워싱턴 DC 경찰을 48시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네. 일단 통제 기간은 연방의회 승인을 통해서 연장할 수가 있고요. 30일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의회가 법률을 새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범죄 발생하는 것이 이제 노숙자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트럼프 네,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가 범죄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날 SNS에 텐트, 불결함, 범죄가 생기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였다면서 곧 그렇게 다시 될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워싱턴 DC 범죄가 노숙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시사는 발언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워싱턴 DC가 완전히 무법 상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는 슬럼가를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걸을 수 없게 된 공원 전역에서 노숙자 야영지는 다 철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지난 6월 달에 LA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주 방위군이 투입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시카고 같은 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시카고는 지금 재앙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워싱턴 DC의 살인 사건은 지난해 전년 대비해서 31% 줄었고요.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32% 감소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현재까지 자동차 탈취 사건도 전년 대비해서 37% 줄었으니까 글쎄요. 도시 전체를 봤다기보다는 자신이 본 것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조치에 대해서 전례가 없고 불필요하고 불법적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영국 정부. 네, 영국 런던의 랜드마크 런던탑. 런던 네. 가시면 다 모두들 가본 곳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곳 인근에 중국이 유럽 최대 규모의 대사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2018년 영국 왕기 소유였던 왕립 조폐국 부지인 로열 민트 코트 이곳으로 중국이 대사관을 기존에 있던 곳에서 옮겨서 새롭게 더 크게 짓는다고 하는데요. 네. 완공이 되면 유럽 최대 중국 대사관이 된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는 200명의 직원용 숙소 건설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신축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로열 민트 코트 주민협회 관계자는 중국 대사관이 건물주로서 무작위로 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간첩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중국 대사관이 테러의 표적이 되거나 중국의 반인권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몰려들면서 소동이 발생할 수 있다.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런던 경찰청은 대규모 시위 발생 시 차량 정체 그리고 관광업 타격에 대해서 우려를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부지가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외국 대사관에 들어온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1809년부터 1975년까지 동전을 주도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거기다가 런던탑 맞은편이 유동인구가 많고 주요소에 밀집했기 때문에 중국 대사관이 떡하니 들어온다.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영국 정부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 대사관이 유럽의 스파이 거점이 될 거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중국이 현상금을 건 식에 맞물려서 우려하는 목소리에서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 건축 계획의 허가 권한은 관할 자치단체인 타워 햄리츠 구회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 구회가 2022년에 영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안전 또 잦은 시위 때문에 이건 부지의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안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결국 이 땅을 대사관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하게 된 건데 네. 영국의 BBC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과의 장기적인 외교 관계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할 건지 아니면 보안과 인권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다음 키워드는 남한의 작은 왕국인데 작은의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작지 않겠죠? 왕국과 작은은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 주장이 그렇습니다. 네. 메타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거가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네. 집 주변의 주택을 지난 14년 동안 대거 매입해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진짜 야금야금 땅과 집을 사가지고 네. 자기 주택을 점점 넓히는 건데요. 캘리포니아 팔토알토 지역의 부유층 거주 지역인 크레센트 파크 주민들이 저커버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엔 좋았겠죠. 그렇죠. 마크 저커버거가 우리 동네 이사 온대. 네. 그랬을 텐데 이 저커버거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외에도 근처 주택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세 2배, 3배까지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네. 일부 주민들이 그럼 난 팔고 나갈래. 하고 이제 그렇죠. 나가버린 겁니다. 네. 그렇지만 주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14년 동안 저커버거가 무려 이 지역에 있는 주택 11채를 사들였고 11채 사는데 들어간 돈이 1억 1천만 달러, 우와. 1,528억 원이 이 들어갔습니다. 팔로알토 지역도 비싼 곳일걸요? 네, 예. 비싼 지역인데 더 비싼. 비싸게. 네, 예. 사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을 매입하자 저커버거가 왕국 건설에 나섰습니다. 대형 중앙정원을 만들었고요. 예. 손님용 별채, 분수, 와인 저장고 그리고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이 있는데요. 그 정원 안에 이건 예전에 보도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2m 높이로 제작된 저커버거 부인 프리실라 첸의 동상도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부인을 사랑하시는군요. 네. 네,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마당에 나가는데 부인이 떡하니 있으면 네. 거기에다가 대형 지하 공간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심지어 사립학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집 안에 네. 학교가. 원래 이렇게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시조례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조커버그는 기이치 않고 그냥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주택 4채를 철거하고 지하 공간 넓히는 소형 주택을 만들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네. 이게 좀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법에 어긋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4채가 안 돼? 그럼 난 3채를 부셔서 만들 거야라고 말해서 3채를 부시고 결국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사가 무려 8년이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뿐만 아니라 공사하면 당연히 진입로가 통제가 되고 네. 건설 장비 자재가 들어오면서 뭐 소음도 굉장히 컸고요. 뭐 파티가 또 늘 좀 자주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열릴 때마다 저커버그 주택 앞에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의 차량이 가득 있고 밤마다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도 꽤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네.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근데 네. 경찰에 신고해도 이렇다 할 만한 대응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많이 불편하겠네요. 네, 거기에다가 조커버그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거든요. 이웃 주민들에게 집을 향해서. 정말요? 네, 그래서 한 주민이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네. 그럼 나도 당신 집을 향해서 카메라 설치하겠다라고 항했더니 카메라 설치는 철거가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저커버그 주장은 메타 CEO이고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위협에 노출돼 있어서 이렇게 좀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해서 집을 이렇게 계속 넓혀가는 거다. 이웃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없는 곳에 사셔야 되지 않을까. 정말 네. 왕국을 지금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존 레전드의 All of Me 들려드립니다. What would I do without your smart mouth? Drawing me in and you kicking me out. You've got my head spinning, no kidding. I can't pin you down. What's going on in that beautiful mind? I'm on your magical mystery ride, and I'm so dizzy, don't know what hit me, but I'll be alright. My head's underwater, but I'm breathing fine. You're crazy and I'm out of my mind, 'cause all of me loves all of you. Love your curves and all your edges, all your perfect imperfections. Give your all to me, I'll give my all to you. You're my end and my beginning. Even when I lose, I'm winning, 'cause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Oh,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Even when you're crying, you're beautiful too. The world is beating you down. I'm around through every mood. You're my downfall, you're my muse, my worst distraction, my rhythm and blues. I can't stop singing, it's ringing in my head for you. My head's underwater, but I'm breathing fine. You're crazy and I'm out of my mind, 'cause all of me loves all of you. Love your curves and all your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순직해병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병특검팀이 현직 의원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감전 추정 사고로 30대 미얀마인 노동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천 송도 포스코 ENC 본사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그룹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 이어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여성 보컬의 K-팝 노래로는 빌보드 차트 첫 1위 기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합의한 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90일 동안 관세를 미루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트럼프의 금 무관세 발표에 다시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카자흐스탄은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국이면서 이 주기율표에 모든 광물을 가졌다고 할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제는 기존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또 신재생에너지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통신원 취재 수첩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상욱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자흐스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소식 전해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호기 원전 건설 계획까지 발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로만 스클리아르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스클리아르 제1부총리는 최종 후보 기업 명단에 오른 러시아, 중국, 한국, 프랑스 업체를 비교 검토한 결과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전 건설 주관사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 핵공업집단공사가 선정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지난 6월 카자흐스탄의 첫 번째 원전 건설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 주관사로는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스톰이 선정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세 번째 원전 건설 컨소시엄 주관사로는 한국 수력 원자력 그러니까 한수원이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네. 결과는 중국 업체였습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자흐스탄 광물 자원이 아주 풍부한 나라잖아요. 원전에 필요한 우라늄 물론이고 다른 에너지 자원도 많이 보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석유, 가스 등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은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에 있어서도 아주 독보적인 국가입니다. 네. 현재 우라늄의 상업 생산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요. 네. 전통 에너지인 원유 및 천연가스는
세계 생산 순위로 각각 18위와 24위를 기록하면서 네. 대표적인 자원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석유와 천연가스가 참 풍부한데 원전 건설에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겠죠. 예, 카자흐스탄은 자국 내 이제 천연가스 공급률이 올해 62.6%인데요. 네. 국내 전력 수요를 충당할 만큼 발전량이 충분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원전 건설을 묻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70%의 찬성으로 원전 건설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원전 부지로는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한 400km 떨어진 바라시 호수가에 울킨이라는 마을에 이제 건설하기로 확정을 했고요. 네. 2035년까지 2.4기가와트급 원자로 2개를 건설키로 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전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카자흐스탄 동부에 그러니까 알타이 산맥 그쪽에 옛날 제니팔라친스크 소련 핵실험장 부근에 있는 쿠르차토프와 또 그 카자흐스탄 서부 옛 소련 시절에 그 고속 중성자 원자로 사이트였던 악타우가 각각 후보지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작년부터 2029년까지 약 13조 5조 탱게, 우리 원화로 하면은 약 34조 4,250억 원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원전 건설은 러시아와 중국이 맡게 됐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 외에 카자흐스탄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는 국가도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주요 에너지 협력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또 유럽의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인도, 사우디 그리고 UAE 등 중동 국가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 에너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의 첫 번째 원전 건설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된 원유, 석유 수출을 위한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국가입니다. 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핵심 협력국이 될 수밖에 없고요.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중앙아시아 중국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분야 포함해서 총 24건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네. 다방면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는 이제 우라늄 공급 카자흐스탄이 프랑스로 우라늄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네. 또 소형 원전 건설 협력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사우디와 UAE와는 둘 다 이렇게 산유국인데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협력을 이 나라들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럽연합으로 석탄을 수출하게 되는데 지금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또 많다고요. 예, 올해 2월 이제 EU 유럽연합은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주요 러시아 항구와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 내륙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대유럽 석탄 수출이 아주 큰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무역통상부와 외교부 그리고 EU 주재 대표부를 통해서 수개월간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협상을 벌였고요. 네. 그 결과 제재 18차 패키지에 카자흐스탄 석탄만 예외로 통과시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외교력이 빛난 순간이었는데요. 네.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석탄은 반드시 카자흐스탄산이어야 하고 화물은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주체가 소유해야 하고 네. 또 러시아 항구는 단지 경유지로만 사용할 수 있고 러시아 내에서는 어떤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이 달려 있고요. 네. 카자흐스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유럽연합으로의 석탄 수출 비중이 전체의 약 한 45%에서 55% 정도로 매우 컸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520만 톤 그러니까 약 한 3억 1천만 달러 규모였고요. 네. 올해 한 5월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유럽연합으로 향한 수출량이 네. 160만 톤. 그러니까 전체 그렇군요. 수출의 한 38.5%에 달하며 상당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카자흐스탄은 이제 국토 면적이 세계 9위입니다. 그만큼 땅이 넓은데요. 네. 그런데 이 넓은 땅에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의 약 6.4%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9개 프로젝트로 455 메가와트를 추가할 예정이고요. 네. 2035년까지 총 26 기가와트 아주 엄청난 양입니다. 신규 에너지 설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소식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미국과 러시아, 더 나아가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번 이 미러 정상회담이 성사된 그간의 경과를 먼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네. 자기가 취임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맞아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취임 이후에 러시아 요구를 많이 수용해서 종전을 중재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됐죠. 그렇죠. 양쪽의 의견이 심해서 포로 교환에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휴전조차도 성사가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의 우세한 공세 속에서 전투가 지속되고 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푸틴과 러시아의 실망감을 표하고 비판하다가 급기야 지난 7월 14일 러시아에게 50일 휴전 시한을 주겠다. 휴전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고일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네. 위협했습니다. 그는 다시 또 휴전 시한을 지난 8일로 앞당겼습니다. 네. 그 와중에서 스티브 위코프 미국 특사가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그래서 그 방문 동안 오는 15일에 알래스카에서 미러 정상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갖고 돌아온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무기는 또 관세였던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좀 통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사실 러시아와 석유 거래를 하는 중국, 인도 등에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서방은 이미 러시아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다 가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석유를 사오는 인도나 중국은 그것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에서 아주 필수불가능하고 포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네. 인도가 러시아 석유 구매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데서 잘 드러나죠. 미국은 또 중국한테 고일 관세 매기겠다고 위협조차도 지금 못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저께 90일 관세를 또 유예하는 합의를 했었죠. 그렇죠. 거기서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 문제는. 예. 무엇보다도 푸틴은 이제 트럼프와 만날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의 결심이었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푸틴으로서는 서방에서 누구보다도 자신을 인정해주는 트럼프와의 관계를 더 이상 손상시키는 것은 전략적 이익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두 정상은 서로를 압박하다가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즉 이제 타협을 한 거고 네. 푸틴으로서는 미국에 초청받은 것 자체가 외교적 승리라고 서방 언론들도 전문가들 인용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공식적 외교 관계를 사실상 단절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를 가해 왔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은 이렇게 푸틴을 초청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실은 푸틴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푸틴이 이 종전을 놓고서 이제 미국과 타협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이번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미러 관계, 더 나아가서 국제 질서에서 러시아 몫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또 미국, 중국, 러시아
관계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전황을 반전할 수 없는 현실을 트럼프는 애초부터 잘 알았기 때문에 네. 푸틴과의 타협은 사실상 불가피한 것 같았어요. 우크라이나는 최근 60세 이상도 징집하고 거리에서 강제징집을 하다가 막 항의 소동이 벌어지는 등 전황이 거의 한계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죠. 네. 전쟁이.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론조사를 보면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그거 돌려줘 그냥 줘라. 그러고서 네. 종전하자. 이런 여론이 이미 70%에 가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뭐 그래도 좀 종전 관련해서 어떤 성과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야말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양쪽이 이제 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번 정상회담은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지난주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푸틴이 기존의 종전 조건을 완화한 제안을 내놓아서 성사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푸틴의 제안은 돌파구는 아니지만은 정상회담을 시작하는 유인은 될 수 있다는 정도로 평가를 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종전과 관련해서 기존의 양쪽 요구와 경과를 좀 살펴봐야지 뭐가 러시아가 입장을 완화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는 애초에 러시아의 종전 조건이었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 그리고 점령지 인정 등을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전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심지어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질타를 하면서 네. 또 왜 감사할 줄 모르냐 협상해라 이렇게 네. 압박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러시아가 자기한테 호응해서 종전 협상이 순항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뭐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 요구가 너무 큰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해 절대 불가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전쟁 동안 점령했던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4개주 전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해라. 그리고 종전 이후에는 우크라이나는 중립화하고 무장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내놓았습니다. 네. 특히 러시아는 3년 동안의 전쟁 동안 앞서 말했던 4개주를 한 80%를 점령했었는데 미점령한 20%도 러시아 영토를 인정을 하라. 이런 요구를 내세운 거죠. 네. 이에 비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나토 문제와 기존 점령지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는 우리가 뭐 수용을 하겠는데 추가적인 영토 할양 그리고 종전 이후의 안보 보장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구석이 없다. 특히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안보 문제에서는 미국이 보장을 하고 또 참가를 해라. 네. 이것이 최대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게 좁혀지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좀 입장 변화가 있었나요? 네, 러시아가 영토 문제에서 일부 입장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네네. 푸틴은 우선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전역에서 철수를 하면은 네. 완전한 휴전에 동의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 휴전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먼저 휴전하고 일단 협상하자는 그렇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도네츠크에서 철군하면 휴전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도네츠크에서 철군한다는 얘기는 도네츠크 전역을 러시아가 장악한다는 것이고 네.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와 같이 루안스크, 돈바스 지역을 다 러시아가 장악한다는 거죠. 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가 있는 돈바스 지역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할 적에 네.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하겠다. 그러면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을 자체적으로 선포를 하고서 내전을 벌여왔던 지역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 지역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한 80%를 점령을 했고 나머지 20%가 점령이 안 된 상태입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도네츠크 지역이 한 20%가 점령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한 대로 철군해라. 그럼 네. 우리가 그건 사실상 도네츠크 전역을 갖다가 러시아가 이제 장악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철군을 하면은 네. 1단계로 모든 전선에서 전투를 동결한다. 그리고 2단계로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최종적인 평화를 합의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합의하겠다. 이런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럴 경우에 결국 남는 문제는 영토 문제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남는 건데 그럼 나머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와 헤르손 주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네. 자포리사와 헤르손 역시 러시아가 현재 약 80%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20%가 점령을 못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 나머지 20%도 러시아 영토로 할양해라는 게 지금 요구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관리는 푸틴이 자포리자와 헤르손 현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와 땅 교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양쪽에 더 좋게 영토 교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 했고 이번 알래스카 정상회담에 어쩌면 핵심 주제는 영토 교환이 있는데 그렇겠네요. 네. 그럼 이 영토 교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짝 좀 불분명합니다. 유럽 쪽에서는 영토 교환 한다? 그거 좋다. 영토 교환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철군하니까는 러시아도 그럼 자포리자와 헤르손에서 철군해라. 그래서 서로 맞바꾸자. 네네네.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가 다 가져가고 자포리자와 헤르손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가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현재 이 사계주 외에도 동북부 전선 즉 하르키우와 수미인 접경 지역도 어느 정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 얘기는 우리가 그 땅을 내줄 테니까는 나머지 헤르손과 자포리자의 나머지 미점령지를 러시아한테 넘겨라. 이런 뜻이 아니냐 하는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기존과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조건을 우크라이나나 유럽이 받아들일까요?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이제 나토 가입은 당장 불가하다. 또 그렇지만 그 당성을 좀 열어놓자 하는 거고 러시아가 기존 점령지를 갖다 그야말로 점령하고 있는 것은 불가쁜 현실이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추가적인 영토 활용은 불가하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참여하는 안보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아주 완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 이런 제안은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철군을 조건으로 휴전하겠다는 것 외에는 뭐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죠. 앞서도 말했지만 최대 난제는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지위와 안보 보장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 확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가 러시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갖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가 다시는 서방의 세력권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 불가는 물론이고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안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는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10일 날 기자들과의 대담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또 무기 지원, 정보 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안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문제에만 집중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무장, 안전 보장이라는 핵심 문제에서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참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푸틴의 추가적인 영토 요구는 어찌 보면은 영토보다는 종전 이후 문제, 즉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얻어내는 미끼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점령 안 한 땅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그냥 달라고 상황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얘기를 해요. 푸틴이 이제 그럼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해달라는데 우리가 그럼 법률로 만들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유럽을 다시 침공 안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뭐 이걸 갖다 유럽이나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있을까요? 네. 그러면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는 어떤 대책을?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시작해서부터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빼는 협상과 결정은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죠. 그리고 9일 날 미국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이 9일 날 영국에서 모여서 미국의 공동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에게 여기 참가하기도 했고요. 뭐 우크라이나 유럽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유럽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는데 협상에 참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방적인 영토 할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하고 이번에 알래스카 정상회담도 우리가 참가하고 싶다 얘기했는데 이제 미국은 이번엔 너무 급하니까 안 되는 거고 앞으로 미, 러시아, 우크라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 독주한다면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뭐 크게 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 알래스카 정상회담 뭐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푸틴이 뭘 생각하는지 자기는 보러 간다.
첫 2분 안에 거래가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공정한 거래인지 판단하고 아니면 그냥 떠날 것이다 하고 약간의 이제 경고와 위협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압박을 조금 하는. 네. 근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번 회담이 자신의 이익 임기 중 가장 중요한 국제 협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실은 종전이 자기한테 상당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종전은 트럼프 대통령은 네. 종전 푸틴보다 트럼프한테 더 절박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네네. 자기가 장담한 것도 있는데다가 그렇죠. 자신이 생각하는 국제 질서로 나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재의 그 패권국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그보다는 중국의 러시아랑 잘 타협해서 세력권을 나눈 다음에 이런 여러 나라 국가 중에서 자기가 제일 열강이 되는 이런 열강 질서를 갖다 오히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하려면 러시아와 종전을 타협해야 되고 또 러시아 종전을 타협하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를 벌려놓을 수 있고 그 자기들한테 유리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못 내면 종전은 멀어지고 체면과 위신에서 큰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JD 벤스 부통령은 어떤 평화협정이든 누구도 크게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모두 불만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가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잘 억누른가 잘 달랠까 하면서 러시아와 어떤 타협을 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이 얘기 정말 많이 했고요. 나는 취임하자마자 하루 만에 그리고 사실 평화가 올 것이다. 사실 종전을 이룬다면 어쨌든 간에 어떤 종전이든 간에 그렇죠. 자기의 성과가 되는 거 엄청난 지적을 하고 자랑을 할 것입니다. 지금 뭐 노벨 평화상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급하긴 할 텐데 정말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번에 어떤 성과가 8월 15일에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희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